오늘 이야기할 이 사건은 이탈리아 현대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단연코 첫 번째로 꼽힐 만큼 유명하죠.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는 범죄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변태적이었는지 때문이 아니라 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우 굴곡지고 기이하며 끊임없는 반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흥미진진함은 어느 탐정 영화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매우 흥미롭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비록 진범이 최종적으로 체포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의혹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묘한 사건 엑스파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밌는 사건을 들고 왔으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요. 이제 함께 이탈리아 한 작은 마을에 소녀 살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라는 1997년 5월 21일 이탈리아 디솔프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패션 수도 밀라노와 인접해 있으며 인구는 고작 7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마을은 오래된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 치안 상태도 항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야라는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고 집에는 언니 1명과 남동생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항상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13살이 된 야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학교 체조팀의 일원이었고 매주 집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대형 스포츠 센터에 가서 훈련을 받곤 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야라는 평소처럼 체조관에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여했던 스피커를 코치님께 돌려주기로 했죠. 그날 오후 3시경 야라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1시간 후면 돌아올 거라고 말했고 부모님도 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체육관까지의 거리가 집에서 불과 700m밖에 되지 않아 걸어서 단 몇 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고 게다가 마을의 치안은 항상 좋아서 수십 년 동안 중대 범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딸이 혼자 외출해도 위험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항상 사람에게 장난을 걸기 좋아하는 법이죠. 이번 평범해 보였던 작별 인사는 결국 그들과 딸의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밤이 되어도 야라가 돌아오지 않자 7시 11분경 어머니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항상 얌전하고 사려 깊어서 만약 일시적으로 늦게 들어와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꼭 미리 알려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첫 시간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경찰서에는 이런 사건을 처리할 충분한 인력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건은 곧바로 인근 더 큰 경찰서로 넘어갔고 경험 많은 여경 라티샤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라티샤는 즉시 인원을 조직해 마을에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야라의 부모님과 함께 체육관에 가서 야라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해보려 했습니다. 야라의 코치와 팀원들의 회고에 따르면 야라는 그날 정말로 체육관에 왔었고 스피커를 반납한 후 체조 연습을 잠시 더 하다가 대략 5시 30분경에 체육관을 떠났다고 합니다. 동시에 경찰은 또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오후 6시 14분에 야라가 한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요. 하지만 야라의 어머니가 7시 11분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야라의 실종 시간은 아마도 6시 44분부터 7시 11분까지 고작 27분 사이에 발생했을 것이고 실종 장소는 아마도 체육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요. 즉, 야라가 실종된 시간과 장소가 매우 좁은 범위로 압축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단서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했습니다. 라티샤는 경찰력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각각 다른 조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조는 마을에서 계속 야라를 찾는 작업을 하고 다른 몇 조는 각각 관련 목격자 조사와 도로 CCTV 등 단서를 조사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의 회고에 따르면 그들은 야라와 닮은 소녀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소녀는 빨간색 차량 근처에 서서 두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그 소녀가 야라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고 경찰도 용의자와 차량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수색을 담당하는 조의 진행 상황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과 주변의 모든 지역을 거의 샅샅이 뒤었지만 끝내 야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경찰견을 불러와 수색에 합류시켰지만 경찰견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면 야라는 체육관을 나온 후 집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메로라는 마을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라티샤가 야라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해보니 결과는 그날 오후 6시 49분에, 즉 야라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지 5분 후에 그의 휴대전화가 메로 마을의 한 신호 기지국에 연결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츠 센터에서 메로 마을까지의 거리로 판단했을 때 야라는 분명히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했어야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대략적인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라의 실종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첫 번째는 가출, 두 번째는 납치.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야라가 가출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게다가 야라가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다음날 만날 시간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으니 불과 5분 만에 마음을 바꿔 가출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야라가 납치되었다고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라티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야라와 관련된 수십 명의 가족 구성원들의 전화를 모두 감청하라고 명령했고, 야라가 실종된 날 밤 메로 마을 신호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약 야라가 정말로 납치된 것이라면 범인의 휴대전화도 그 중에 있을 테니까요. 비록 메로 마을 역시 작은 곳이었지만 그날 밤 그 지역에는 여전히 15,000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있었고, 이는 경찰에게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각 휴대전화의 기주를 조사했고, 그중 용의선상이 비교적 높은 수천 대의 전화에 대해서는 감청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경찰은 수천 시간의 통화를 감청했지만 그중 야라 실종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11월 하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경찰관이 갑자기 매우 의심스러운 말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 속의 남성이 말하길 알라요.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모로코 출신의 건설 노동자로 무함마드 파크라는 이름이었고 당시 메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파크를 찾아가 상황을 더 알아보려 할 때 그는 이미 모로코로 가는 배에 올라탄 상태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그에 대한 의혹을 수직 상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파크의 도주를 막기 위해 결국 이탈리아 당국은 공의해서 이 배를 납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파크를 찾아내 그를 즉시 체포한 후 이탈리아로 송환했습니다. 파크를 체포하는 동시에 다른 한 조의 경찰관들도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그들은 놀랍게도 발견했습니다. 파크가 빨간색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게다가 차 안에서 빗자국이 있는 매트리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매트리스를 시험실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매트리스의 빗자국은 야라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녹음에서 경찰은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파크가 말한 것은 절대 내가 그를 죽였다가 아니었고 그가 당시 말한 것은 알라요. 빨리 그에게 전화를 연결하게 해주소였습니다. 다만 그가 자기 나라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경찰이 오해를 한 것이었죠. 결국 파크는 야라 실종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곧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야라의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백만 시민이 상황 발전을 주시하며 경찰이 어린 소녀를 빨리 찾아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파크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을 때 모두가 그가 진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무죄로 석방되자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는 무영중에 수사관들에게 거대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전히 전화 감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유용한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2011년 2월 26일이 될 때까지, 이때는 야라 실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날 야라의 집에서 10km 떨어진 친율로 디솔라라는 마을에서 한 남성이 모형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 풀이 무성한 황무지 한가운데로 추락했습니다. 남성이 비행기를 찾는 과정에서 밭에 헝겊 더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개의치 않았지만 헝겊 아래에서 신발 한 짝이 나오는 것을 보자 남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헝겊 아래에서 이미 심하게 부패한 인체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형체는 이미 알아볼 수 없었지만 라티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골이 입고 있는 옷을 한눈에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애타게 찾던 야라라는 것을요. 시체 근처에서 야라의 아이패드, 집 열쇠 심카드, 휴대전화 배터리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본체는 그 중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탈리아에서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국은 당시 가장 유명한 법의학 팀을 파견해 시체를 검시했습니다. 결과 발견된 것은 피해자가 생전에 여러 곳의 강타와 절상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치명적이지 않았고 최종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강타, 비치명적 절상, 그리고 저체온증 등 여러 원인이 공동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시체에서 특수 섬유도 발견했는데 주로 방적 산업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관련 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피해자의 장갑과 휴대전화 배터리에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DNA 샘플을 채취했지만 안타깝게도 샘플이 모두 매우 작아 완전한 DNA 정보를 추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DNA 조각조차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 2달이 지난 후 첨시에서 마침내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피해자의 속옷에서 새로운 생물학적 물질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남성 DNA 샘플을 하나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견 위치가 피해자의 속옷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DNA가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후 라티샤는 경찰관들을 두 조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조는 야라와 관련된 모든 남성의 DNA 샘플을 수집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의 가족, 친구,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체육관 직원들까지 포함되었죠. 다른 한 조는 휴대전화 위치 정보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신호 데이터에 기반해 그날 밤 디솔프아에서 메로마을로 이동한 모든 기주를 목록으로 만들었고 그런 다음 하나씩 그들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이는 매우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작업이었고 전체 대조를 완료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탈리아의 3개의 DNA 시험실이 밤낮으로 가동해 몇 달 동안 이미 수천 개의 샘플을 분석했지만 끝내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진행이 더디자 경찰이 받는 압박도 점점 커졌고 라티샤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단서를 얻을 수 없을까 하고 곧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라티샤는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종종 피해자를 자신이 익숙한 장소에 버리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야라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이트클럽 하나가 있었는데 많은 사회적 중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곳에 출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이트클럽의 고객들부터 단서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몇 명의 경찰관을 나이트클럽 입구에 매복시켜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DNA를 채취하게 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의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하지만 다른 단서가 부족했기에 운을 시험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길 운도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었습니다. 첨시에서는 곧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다미아노라는 사람의 DNA가 범인의 DNA와 일치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비록 조사 결과 다미아노는 사건 당시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어서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DNA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범인과 다미아노가 어떤 친척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다미아노의 가족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계 유전 조사 기술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지만 많은 미제 사건이 이 기술의 등장으로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당시는 2011년이었으므로 이 기술이 형사 사건에서 아직 널리 활용되지 않던 시기였기에 이탈리아 경찰의 이러한 발상은 당시 매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술적 난관에 직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여론의 의혹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범인이 다미아노의 직계 가족일 가능성이 배제되자 이는 그들이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먼 친척들을 조사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또 다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일부 언론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라티샤와 그의 팀을 의심하며 그들이 엄청난 시간과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정치인들도 관심을 얻으려고 라티샤를 파면하자고 외치며 나섰습니다. 다행히 라티샤와 그의 팀은 압박을 이겨냈고 경찰 상층부도
충분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의혹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사하길 고수했습니다. 가능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그들은 엄청난 양의 가족 기록을 조사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17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맞습니다. 1916년이 아니라 1716년, 즉 300년 전의 기록이었죠. 마침내 하늘도 노력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아 몇 달간의 조사와 수천 명의 제외 작업 끝에 2011년 9월 그들은 가계도를 통해 주세페라는 사람을 추적해냈습니다. 당시 주세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그의 아내가 그가 생전에 수집한 우표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우표에서 추출한 DNA 정보에 기반해 수사관들은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주세페의 아들이나 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리고 주세페와 그의 아내는 단 2명의 아들만 있었고 손자 학렬은 나이와 성별 등의 요소로 배제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것 같으시죠? 안타깝게도 말씀드리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사건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세페의 2 아들의 DNA는 비록 범인의 DNA와 일치도가 높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세페에게 다른 자식이 더 있는지. 하지만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티샤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한쪽은 과학, 다른 한쪽은 현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홈즈가 말했듯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배제한 후 남은 하나는 아무리 믿기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 진실입니다. 반복적인 고민 끝에 라티샤는 유일한 가능성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주세페가 밖에 모두가 모르는 사생아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이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민감한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1년의 시간을 들여 주세페를 알고 있었던 수천 명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흥미로운 단서를 하나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 1960년부터 주세페가 자주 들르던 밀라노 근교의 한 스파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5월마다 그곳에서 2주간 머물렀고 게다가 매번 혼자 갔지 가족을 동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티샤는 생각했습니다. 주세페가 아마 이 기간 동안 정부와 은밀히 만났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스파 센터에 그 당시 모든 방문객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스파 센터가 당시 자료를 완전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주세페와 동시에 출연한 여성들을 모두 목록으로 작성했고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작업은 또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이 되어서야 마침내 이스트라는 여성이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정황상 그녀가 주세페의 비밀 연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스트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또 한 번 극적인 상황이 펼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2년 전에 이스트의 DNA 샘플을 채취한 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대조 결과에 따르면 그녀와 범인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몇 년간 조사해 얻은 결과가 하루아침에 무의미한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좌절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티샤는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DNA 샘플을 다시 대조해 볼 것을 요구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사건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대조는 성공했고 이스트와 범인이 정말로 모자 관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분명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2번의 대조 결과가 다르냐고, 설마 이탈리아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직접 DNA 데이터를 조작한 것일까요?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마 아무도 믿지 못하실 겁니다. 할리우드 작가들이 대본을 이렇게 썼다간 영화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테니까요. 알고 보니 첫 번째 대조 과정에서 첨실 직원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DNA와 야라의 DNA를 대조했던 것이죠. 이스트의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실수 때문에 경찰의 수년간의 노력이 거의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들이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2년 전에 종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스트는 총 3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 쌍둥이 한 쌍의 나이가 범인의 프로파일과 부합했습니다. 비록 이 쌍둥이가 이스트와 현재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사실
이스트와 주세페에 사생할 가능성을 말이죠. 범인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쌍둥이 중 남자 아이에 주목해 조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시모 보세티. 당시 나이 42세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메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야라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이었죠. 범인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라티샤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보세티가 퇴근하는 길목에 음주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보세티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경찰은 그에게 숨 검사를 요구했고 진짜 목적은 그의 타액이 묻은 호흡기를 얻어 첨실로 보내 DNA 대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사건 발생 4년 후 라티샤는 그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세티의 DNA가 야라의 속옷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샘플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해 6월 16일 보세티는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 혐의를 단호히 부인했고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전 경찰은 또 많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보세티의 휴대전화 신호가 야라가 있던 디솔프라 마을에 나타났다가 오후 5시 45분에 꺼졌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다시 켰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조사했던 15,000여 개의 전화 중에는 사실 보세티의 휴대전화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같은 날 밤 야라가 실종되기 불과 몇 분 전 CCTV가 보세티의 차량이 체육관 근처에 나타난 것을 찍었습니다. 이 차량은 번호판이 없어서 차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보세티가 체포된 후에야 그의 차량과 영상 속 차량이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시트의 섬유도 야라 시체에서 발견된 섬유와 일치했습니다. 물증 외에도 경찰은 인증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한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한 대의 차량이 그녀 앞을 질주해 지나가는 것을 봤고 차 안에는 한 소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그녀가 그날 본 차량이 보세티의 차량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또 발견했습니다. 보세티가 야란의 집이 있는 거리에 피자 가게를 자주 이용했다는 것을, 그가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야라를 본 적이 있을 수 있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15년 여름, 즉 보세티가 체포된 지 1년 후 이탈리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마침내 개정되었습니다. 검찰은 DNA와 CCTV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추측에 따르면 보세티는 사건 며칠 전부터 납치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으며 야라가 혼자 집에 돌아갈 때 그녀를 차 안으로 끌어들인 후 한 황무지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지만 결국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간은 실행하지 않고 야라를 살해한 후 그 자리에 버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세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일 정말로 체육관 근처를 차로 지나갔지만 그저 퇴근길에 지나친 것뿐이라고 했고, 또 자신은 코피가 자주 나는 질환이 있어서 DNA가 간접 경로를 통해 야라에게 옮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동료가 증언하기를 사건 당일 보세티는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길에 지나쳤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세티의 아내도 증인으로 나서 야라가 실종되었을 때 보세티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CCTV 영상과 모순되었습니다. 보세티의 변호인은 또한 DNA 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검사한 것은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주장했는데 세포액 DNA가 아니라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 둘의 차이는 세포액 DNA는 유일한 베타성을 갖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는 동일 목의 가족 내에서 대대로 유전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토콘드리아 DNA는 유일한 신원 식별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재검사를 신청했지만 법관이 기각했습니다. 나중에 보세티의 변호팀은 또 하나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지적하기를 진범은 다른 사람일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체육관의 실비아 브레나라는 코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야라 옷소매에서 그녀의 핏자국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양은 매우 미미했지만 실비아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고, 게다가 야라가 실종된 당일 밤 실비아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녀가 집에 돌아온 후 밤새 울었다고 했으며, 그리고 그날 밤 그녀와 그녀의 오빠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곧 두 사람 모두 문자를 삭제하고 문자 내용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의 문자는
휴대전화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실비아는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이런저런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법원은 결국 2016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세티 살인 혐의 유죄, 종신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보세티의 아내가 교도소를 방문해 그에게 고백하기를 그들의 세 자녀 모두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 생긴 아이들이라고요. 또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보세티의 어머니도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보세티를 포함한 쌍둥이는 그녀와 전 남자친구 주세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세 번째 아이는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니고 주세페와의 사이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낭만의 나라 이탈리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복잡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현재 종결되었지만 보세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가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비아는 매우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 볼 때 보세티가 이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리고 범인에 비해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히려 경찰관 라티샤였습니다. 비록 저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라티샤가 사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의혹에 직면했을 때 보여준 확고한 입장과 어떤 가능성도 놓치지 않으려는 탐구 정신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이런 좋은 경찰관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삶도 더욱 안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